쉽게, 빠르게, 편하게. 아니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뭔 말이야? 요즘 기업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하지만 홈페이지는 직접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천차만별.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짜잔 나타났다. 바로 아이네임즈의 스마트 빌더 탄생. 반응형 홈페이지는 물론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지원과 180여 개의 업종별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아니 이게 참말인겨? 검색창에서 스마트 빌더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다. 지금 바로 데모 체험도 하고 1개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직접 쓱 확인해보세요. 조사장, 너 빅터에 왜 설치 안 했어? 빅터가 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요? 아, 왜 몰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빅터를 몰라? 에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치해요? 빅터는 요즘 핫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앱이잖아. 매주 주요 언론에 2개 종목씩을 2년간 분석해서 적중률이 70%의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엄청난 앱이라고. 어디서 설치할 수 있죠? 으아, 이런 답답한 사람.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라고. 최강 주식 분석 어플리케이션 앱 빅터.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변 104회 정신이상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 그지? 네. 한 주간 뭐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한 주간 상처가 안 났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뭔가 상처가 나면 내가 유일하게 강한 곳이 어디냐면 피부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허약한데 유일하게 피부만 강해. 그래서 뭐 상처 나거나 뭐 물리거나 그래도 뭐 반나절 만에 다 났거든요, 진짜로. 거짓말. 무슨 부위야? 팔이 잘려도 금방 재생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작은 상처만 나도 이게 안 나.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벌써 한 달, 2달이 지나도. 이제 보통 인간이 된 거예요. 아, 보통 인간들은 다 이러나요?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낫는다고요? 상처가 나면 안 나.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피부에 딱쟁이가 질 만큼 상처가 나면? 한 달? 한 3일? 그렇지. 3일이면 없어지지 않나? 그렇지. 낫는 거의 기준이 뭐야? 흔적이 흉터까지 없어지는 거. 흔적이 없어지는 거 그거 오래 걸려요. 1년, 2년 지나야 없어지던데. 뭔 소리야. 정말? 아, 대중이 없는 거군요. 알겠어요. 이해했습니다. 대중 없는 거다. 아,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가 잘 안 나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본인이 상처가 잘 안 낫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언브리커블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어저께 또 즐겁게 쇼핑을 하면서 네. 예. 항상 미치겠어. 항상 목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뭘 메고 계세요? 지금 예. 뭘 신제품을 착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녹음 중에 신제품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 몰골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야, 정말 저거는? 아파서 탄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구매했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황쌤은 이 신제품 리뷰하는 방송 같은 거 해보시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신제품들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가 소리로 듣다 보니까 어떤 몰골일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검정색 목토시를 한 100개 정도를 목에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셸린 타이어처럼 돼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타이어를 목에 지금 두르고 계셔요. 더울 것 같은데. 네. 아내분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매번 쇼핑하시는 거. 좀 도움이 됩니까?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얼마짜리인가요? 이거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아내분이 듣고 있어가지고. 값을 10분의 1로 줄인 것 같은데. 예. 이거 말고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끔씩 이런 거 어떤 거 좋은 제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제가 자주 애용하는 샵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예. 샵 언니들이 추천해 주는 거.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평범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잘생겨 보여요. 안경이 바뀌었네. 이상하게 잘생겨 보여. 왜 그러지? 눈이 안 좋은 분들은 렌즈를 끼고 안경을 낀다든가 렌즈를 끼면 이제 눈이 커지잖아요. 보통은 오목 렌즈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면 눈이 작아지거든요.
그때 오목 렌즈라서. 그렇죠. 렌즈 네. 자체가 보통 그러니까 안경을 끼면 눈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못생겨지는데 오늘은 렌즈를 좀 끼고 버텨보려고 렌즈를 원래 끼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2시간만 지나고 너무 힘들어갖고 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한번 익숙해지려고 일부러 렌즈를 끼고 안경을 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이 커져서 그런가 봐. 그래? 머리도 약간 되게 엘레강스하고. 왜 그래? 굉장히 잘생겨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설레네. 김도희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험짓했어. 무서워. 빨리 형님 한 대 때린다고 얘기해줘요. 김도희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보냈습니까? 네. 어제 제가 요가 갔다가 그 동네 산까지 타고 가거든요. 집에 갈 때. 김도인의 스펙타클한 산을 타는 모험 활극이 펼쳐졌으나 청취자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편집하였습니다. 내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특별한 게. 막 만들어내고 있어. 정신이상 특집하고 있죠?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격 이상했죠? 2번째 광기 역사, 3번째 사이코패스, 그리고 오늘 정신 이상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정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불안해 죽겠어요. 저희도 지금 뭘 할지 우리한테 안 모르지. 알려줬어요. 네, 지금. 아까부터 물어보는데 자기 혼자 막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 제 사장이. 아침부터 막 혼자 계속 웃고. 흥분돼요. 네. 독실이 잘생겨서 흥분됩니다. 그만해. 그래서 오늘 백사회 뭘 준비했느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전생의 기억과 아카식 레코드. 잠깐 다시 전생의 기억과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 네. 이거는 모르지. 이거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잠깐 영혼들의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영혼에서? 영혼들의 여행에서 내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부에서는 전생 테스트 해줘요? 아니요. 그건 테스트는 에이. 없고 기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오늘 토론해보는 시간 좀 가질 거예요. 기억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 도대체 어디까지 한계를 지을 수 있는가? 그거 토론하지 마, 이 자식아. 왜? 할 거요. 의식에 대한 거 토론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의식이 아니라 기억에 한정돼서 네.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는 뭔가 싶으실 텐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주적 기억의 저장소를 얘기하는데 이걸 언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낯설지. 근데 대표적으로 에드가 케이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아카식 레코드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 아나? 몰라요. 예언가. 몰라요? 현대 최고의 예언가잖아. 아무도 모르네? 에드가 케이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1부 기억의 한계, 2부 아카식 레코드 두 가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이기도 한데 주관적 체험에 대한 기록이 주가 됩니다. 이건 사실은 이게 어려워. 학문적으로 우리가 연구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관적 체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관적 체험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오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 누구나 삶의 순간순간 우연하고 신비한 사건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깡쌤 왜 이렇게 좋아해? 이미 빵 터졌어. 우연한 사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출근하는 거야. 근데 버스를 막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내 앞에서 막 가는 거지. 열받았는데 버스 번호가 예를 들어서 1818이다. 뭐요? 우연하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간신히 버스를 타고서 회사에 딱 도착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김 부장이 나한테 서류를 던져주는 거야. 이거 다 처리해! 근데 서류 개수를 세어보니까 18개. 안 신비합니까?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사소하게 이러한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나 신비한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러한 우리의 상상, 우연들, 사건들이 단지 무의미한 일들이거나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전혀 믿음이 안 가지? 근데 최 사장이 준비하는 방송들을 저희가 이제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네. 저런 자료들은 과연 어디서 얻은 그러니까. 것일까? 그 얘기 해줄 거야.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런 자료들에서 저렇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 저 어떤 집념과 끈기. 감사합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나. 아름답게 포장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절제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완곡한 욕. 감사합니다. 완곡한 욕. 완욕. 능력치도 측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능력치요. 그렇죠. 신비한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능력치를 측정해 드릴 거예요. 아, 이거 그래서 높이 나올 것 같은데. 이름해서 오픈마인드 능력 측정. 레벨 1에서부터 레벨 5까지가 있고 5레벨은 상과 부상이, 1레벨은 벌과 벌칙이 부과됩니다. 뭔가 익숙하지?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그래서 1레벨이 가장 낮은 거고 1레벨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레벨이 가장 높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오픈마인드인가 측정도 동시에 하게 될 거고 중간중간 토론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물어봤죠?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 뭘 참고하고 있는 거냐? 요번 회에서 주요 참고 저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 거는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한 번 언급을 했었어. 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좀 했었는데 그때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연히 읽게 됐는데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사람의 상황이 바뀌면은 그 감동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요번엔 좀 감동이 좀 덜했는데. 책 그런 이름이 경우 다시 있어요. 한번.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 실제 하는 책 맞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정신세계사에서 아, 2010년에 나온 책이고 저자는 유명한 사람이야.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저희 방송 때 몇 번 했어요. LSD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네. 이거 한 3-4번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야,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 LSD 그 맞아요. 프로그램 연구한 학자. 아, 네. 그래? 네, 그래서 네. 우리 LSD 방송에도 한번 나왔고 우리의 어떤 흑역사인 그 대중문화 속 말하지 마. 아니, 거기서 김도인이 그로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무도 그래요? 기억나지 않죠. 근데 그로프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만 잘 모르지. 아,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네, 그렇습니다. 나는 또 만든 이름. 아니야. 지난번 예전에도 그 파드마 삼바바 때 난 그게 네.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 알고 그 책도 충격받았어요. 정신세계에서 책이에요. 사랑합니다, 정신세계사. 여기서 이런 걸 번역 안 해줬으면 접근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제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달라이 라마, 파드마 삼바바 이건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렇겠지. 저자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고 1931년생입니다. 살아계세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 정신과 교수. 홉스킨은 뭐야? 메릴랜드 대학교 정신과 연구소장 그리고 국제 초계아 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초계야? 초계아라고도 하고 이거 용어들 좀 익숙해져야 돼요. 초자 심리학, 자아초월 심리학, 초계아 심리학 이런 용어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규정된 건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 같아. 근데 자아초월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아초월 심리학? 네. 이거 영어로 하면은 트랜스 퍼스널이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할 때 이제 개인을 뛰어넘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객체를 뛰어넘는 것. 그 용어로 쓰죠 뭐. 자아초월 심리학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아초월 심리학이 연구하는 범위는 인간 자아의식의 한계를 넘는 초월적인 의식 상태를 연구하는 진짜 학문 분야야. 네. 이거 불교대학교에 있지 않아요? 불교대학교 대학원. 네, 있어요. 자아초월 심리학과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있죠. 청강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병리나 심리적인 고통, 심리 문제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고정돼 있거나 한정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착된 상태를 넘어서 열린 의식 상태로 나아가야지 개인이 이제 정신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게 있나 싶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있는 학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요. 전통 심리학에서 그리고 과학에서 배제하는 인간 의식의 비일상적인 영역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분야입니다. 텔레파시, 염력, 원격 투시, 초감각 막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요. 진짜 그래요? 텔레파시, 염력 이런 거를 연구해요? 네, 그 기존의 그 학문 분야에서 배제되어 있던 것들을 연구해요. 진짜요? 네. 근데 샤머니즘 이런 것도 연구하고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텔레파시, 염력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다음에 뭔가를 가르치고 하잖아요. 다 같이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떠냐면은
근대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는 연구를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연구하냐는 거야. 텔레파시를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설명해 드릴 겁니다. 텔레파시 얘기는 안 나오고. 염력은? 염력이 염동력 그거 말하는 거죠. 생각으로 물질을 움직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걸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는 주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핵심은 그건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개인 안에 한정돼 있지 않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거지. 융도 말하자면 약간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융이 굉장히 중요한 되게 인물. 중요한 사람이. 융 잘 알고 있네? 융 드립할 때 잘 알고 있나? 그 드립은 그만해줘. 알겠습니다. 쩐다. 용어에 맞다. 조금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많이 쓸 거냐면은 비일상적 의식 상태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또 사용되냐면은 변성 의식 상태, 정신적 비상 상태, 심령적 위기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난 오디나리 스테이트 오브 콘시어스네스 정도 돼요. 오늘 유달리 알겠죠? 영어 많이 쓴다. 그렇지. 글로벌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도희님은 영어로 대화하고. 저는 어떤 용어를 많이 쓸 거냐? 비일상적 의식 상태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적인 위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보통 삶 속에서 가끔 체험할 때가 있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막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넓은 범위에서는 포함되고. 저 그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아우라. 이게 바로 우리 비상적 의식 상태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쉽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LSD를 많이 이용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LSD를 비롯한 약물 실험들을 많이 했고 페요테 선인장도 많이 이용했다라고 해.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LSD나 약물이 금지가 됩니다. 실험 약물들이 금지가 되면서 그로프는 뭘 활용하느냐? 호흡법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홀로트로픽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가쁘게 하거나 네. 독특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비일상적 의식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로프는 매우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한 50년 동안 약 4,000회 이상의 세션을 진행했고 20권 이상의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쓴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었던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책은 인간 의식의 잠재력에 대한 사례 모음집입니다. 사례들이 모아져 있지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하진 않아요. 사례가 있군요. 그래서 오늘 사례 얘기를 참 많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정신질환 아닙니까? 정신질환 특집이잖아요. 왜 이게 지금 나왔어야 됐죠? 우리 정신질환 특집이 아니라 정신이상 특집이에요. 그렇죠. 아 그랬구나. 처음에 그렇죠. 얘기할 때. 그래서 이상한 정신의 상태, 비일상적 정신 상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잘 끼워맞춘다. 아니 알도가 보니까 맞췄어. 그 어떤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평범한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어떤 비정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또 최 사장님께서 증언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주적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책 이름이 환상을 넘어서 환상도 넘고 우연도 좀 넘어서 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온만이 밤매움. 1부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 인간 기억의 한계. 어떤 기억들을 우리가 추적해볼 거냐면은 출생의 기억, 그리고 출생보다 더 그 이전의 기억들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너희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1. 누가 기억력 왕인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합시다.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최초의 기억은 뭐였나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가장 최초의 경험. 나의 가장 최초의 경험? 네. 가장 최초의 경험 말씀하신 분께 제가 나중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기억나요? 정자 때의 기억.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정자 때 어떤 기억이 있는 거지? 묘사해봐요. 한번. 정자 때 어떤 기억이 있었나요? 묘사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아, 기억의 내용도 말해줘야 되는 거야?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나요? 야, 이 방송이 지금 너무 과하게 하고 있어요. 아, 참나 진짜. 네네.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요. 처음이야. 이 정도 나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이 이런 드립 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어? 빨리 얘기해봐. 어떤 기억이? 저는 기억나요. 5살 때가 최초 기억이어서 그 명상하니까
확인한 거에서 어? 그 이전 기억은 떠오른 게 없었거든요. 예. 5살 때 그 장면이 기억나가지고 그 명상하면서 디테일한 상황을 알게 되긴 했었는데 동생이 집에 있었던 탈수기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출동해서 동생을 막 이렇게 꺼내려고 하던 기억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동생이 엄청 말썽꾸러기여가지고 연년생인데 일단 5살 나왔습니다. 5살. 네네. 5살? 5살. 네, 귀한 5살. 탈수기 고장날 뻔했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 기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저도 그쯤이었나 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KFC를 갔습니다. 5살 때? 야, 5살 때 우리가 없었어. 아니, 너 그거 굉장히 오래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러면? 초등학교 아니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을 수도 있지 예, 않아요? 굉장히 KFC라는 그 프랜차이즈 개념도 없던 시절에 네, 맞아요. 그 닭 껍데기 맞아. 껍데기 먹고 죽는 줄 알았어. 맛있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천상의 음식이 있는 거야. 껍데기를 먹었다고요? 그 KFC KFC 튀김 튀김 또 껍데기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정말 빨리 갔다.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어떤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언. KFC 처음 가가지고 정말 천상의 맛을 느꼈다.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네. 패스트푸드점이 막 많이 있지 않았잖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끝나면 친구들 용돈 모아가지고 뭐 1년에 한 3-4번 정도 갈까 말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KFC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맛있지 않지? 너무 맛있는 너무 게 많아요. 네. 많아졌나?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 닭 껍데기만 잘 먹고 다닙니다. 예, 그러셨군요. 모든 치킨의 껍데기. 부유했다. 5살 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초등학교니까 아직까지 5살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독신 어때요? 5살이나 6살인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네. 남서울 유치원인가 서울남 유치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유치원을 다녔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네. 근데 그때 어떤 애를 탈수기에 넣잖아요. 그만. 네가 KFC 먹었지? 그러면서 탈수기 넣은 게 바로 너였구나. 근데 다 연결돼 그때도 있어. 빨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럼. 궁금했어. 항상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유치원 내부가 어렴풋이 기억나고 내부가 네. 그리고 겉에 어떻게 생겼었는지가 기억나고 가는 길이 기억나요. 걸어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되게 억지로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갔었다. 그리고 그때 살던 집 구조까지 생각나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그거 있었다 한번. 예전에 TV 아래 TV 다이가 있었잖아요. TV 다이. 네. 예, 맞아요. 거기에 그 유리로 돼 있는 뭐라고 하죠? 장식장. 장식장이 다이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요. 앞에가. 뒷부분이 이제 유리가 아니고 그거를 갖고 놀다가 누나랑 갖고 놀다 유리를 깨트렸었어요. 그래서 우린 죽었다. 부모님한테 죽었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서 야, 그러면은 유서를 써놓고서 5살 이후지. 도망을 갔었어. 그때 그 외할머니네 집으로 네. 누나랑 같이 도망을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유서 쓸 정도면 5살 이후인 것 그지 같은데. 이거지. 유서가 뭔지도 문장 형태로 죽음과 쓸 수 삶에 대해 누나가 얘기하고. 시켰겠지 뭐. 그런가? 가출하는데 그 이야기를 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저도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이후의 기억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몇 반, 2학년 때 몇 반 이런 것도 기억나고 담임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기하다. 저는 거의 안 나요. 일단 뭐 5살, 4살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기억인 것 같아요. 4살 이전은 사실은 저는 네. 거짓이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왜요? 거거든요. 그 기억은 보통 없어져요. 아니, 물론 거짓은 아닌데 많은 경우에 조작된 기억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게 그 전이었겠지라고 붙인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기억에 대한 이제 조사들을 보고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네. 없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삶의 파편들이 있잖아요. 조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정말 있었던 걸로 뭐 영화에서 봤었던 거든 뭐든 간에 딱 자기가 순식간에 조립을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실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은 해요. 그렇죠. 좀 연결된 질문인데 또 인간 개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기억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5살 이전, 2살이나 1살 때의 기억도 기억력이 아주 좋은 인간은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 혹은 출산 때의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요거는 사실 김도인이 그때 한번 얘기를 해줬어. 우리한테 출산기의 기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로프에 대한 얘기를 해주긴 했었는데
기억이 아무도 안 나실 테니까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출생기의 기억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기억이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억이 저장이 된다면 어디에 기억이 저장되는 것인가?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뭡니까? 뇌의 기억이 저장된다라는 거지. 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반론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만 뇌에 저장된다라고 믿는 거야. 그게 상식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정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뇌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발견돼. 뇌수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1980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사례에 보면은 영국 셰필드 대학의 존 로버 교수가 어떤 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학생이 왜 찾아왔느냐? 자기 머리가 너무 커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단순히 외향적인 문제 때문에 왔는데 이 학생은 IQ도 높고 수학도 굉장히 잘 푸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뇌를 스캔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뇌수종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한테 진짜 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1mm 가량의 얇은 막이 두개골 안쪽에 깔려 있을 뿐 나머지는 뇌 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뇌수종이란 질병이 정확히 뭐예요? 이제 뇌 척수액이 가득 차게 되는 질병인데 부분 차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은 좀 극단적으로 좀 컸던 것 같아. 어쨌든 잠깐만요. 네. 그 친구가 교수님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내 자기 머리가 커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많이 커 보였나 봐. 내 머리가 점점 커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는 뇌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지. 뇌가 줄어들면서 뇌 척수액의 비중이 커지는 병인 거예요? 일종의 뭐 물집 같은 게 찾는 그런 그 거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거의 괴사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1mm 가량의 두개골 안쪽에 얇은 막만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렇죠. 잠깐 그분이 누구였어요? 연구한 분이? 의사예요? 아니 그분을 찾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단순히 커서 간 게 아니고 형태도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그리고 통증이 정말로 없어? 그 압력이 높아지면 통증은 없는데 이제 기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례 조금 있다가도 계속 나오긴 할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억이 저장된다든가 의식 활동이 일어나는 거를 그 뇌신경 세포가 있고 세포와 세포의 연접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냅스가 몇 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연접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잘 모르지만 새로운 어떤 시냅스가 생겨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나타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경 세포가 중요하고 세포와 세포의 연결이 중요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연결 부분이 강화되니까 새로운 연결이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신경 세포들도 양이 적어져 있었고 네. 그 연결 자체 접속의 수도 그렇죠. 신경 세포와 세포에 접속되어 있는 시냅스들도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았어? 뭐 심장을 이식하고 나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기억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 아, 네. 그런 거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겠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냥 패러다임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8년 그 심장과 폐를 이식한 실비아의 사례. 근데 이 사례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들이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신경 심리학자 페어솔 그리고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 게리 슈워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는 그런데 굉장히 오히려 뭐 지렁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리 쪽에도 약간 신경계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리도 생각한다? 뭐 다리도 의식 활동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세포기억설이라고 얘기한데 최근에 와서 뭐가 발견되냐면은 독실한 얘기 맞아. 뭐냐면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뉴로펩타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게 당연히 뇌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랬었는데 캔디스 퍼트라는 신경과학자가 뭘 알게 됐냐면은 뉴로펩타이드가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실제로 심장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발견되는데 이랬던 거죠. 상식처럼 두뇌 그리고 우리의 신경세포, 신체 세포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같이 생각을 담지하고 있는 거야. 심장이 됐든 폐가 됐든
근데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뇌는 뇌고 신체는 신체다라고 분리하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등한 사고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떤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영향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고통을 느꼈을 때 사람의 어떤 생각들도 사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다. 심장 부분도 만약에 신경세포가 거기까지 뻗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 기본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데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뇌에서는 이런 작용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목 아래를 뚝 잘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동일한 사람으로 연속성상이 나타날 것이냐 하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척추 자체도 우리가 중추 신경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사고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얘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야. 1부 끝났어요. 끝났어요? 망했다. 네.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기억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 단순하게 기억이 뇌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신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뇌가 기억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뇌가 다 성장한 이후부터 기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견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 출산 전후의 기억은 당연히 남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뇌가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아직 말랑말랑하니까. 대표적으로 신생아의 대뇌피질은 미엘린화라는 게 되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미엘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선이 있으면은 왜 피복이 쌓여있잖아. 플라스틱 피복이. 네. 그런 거를 이제 미엘린이라고 얘기한대.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백색의 지방질 물질을 얘기합니다. 미엘린 수초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도약 전도를 하는 거를 그 수초가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배우죠. 그렇지.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별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배웠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팔이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길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수초가 싸고 있어요. 전선 피복 같은 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원래는 미엘린. 미엘린 수초가 싸고 있고 원래는 나트륨 Na 플러스 이온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신경이 전달된다. 이게 의식의 전달이 아니고 어떤 신경 전달이 일어난다라고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엘린 수초로 쌓여 있기 때문에 누설이 안 일어나요. 플러스 전이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절연해주고 그 전도를 좀 빠르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수신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그 미엘린이라는 게 좀 중요하게 다뤄지나 봐.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다 쓰여지는 시간이 약 2년 정도고 기억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엘린이 쌓여지는 그 2년 이후부터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지는데 상식적으로는 약간 어긋난다라고 그로프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출생 직후에 어머니와 아이의 어떤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시선을 맞추거나 육체적 접촉이나 정성스러운 양육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서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 네. 그건 정설이 맞죠. 그렇죠. 그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기억이 2년 후, 탄생한 2년 후, 4년 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도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정확한 디테일한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출산된 이 2년 정도까지는 태교라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태교는... 기억이 만약에 안 남는다고 한다면. 네네. 기억을 지금 어떻게 종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라. 정보에 남아있음인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아있겠죠. 네네. 흔적이 남겠죠. 어디에 남아있어요? 뇌. 뇌. 뇌 세포가 선장하는 가운데서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관하는 세포는 일단 성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구가 있으니까 울잖아요.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얘가 우는 가운데 그거를 달래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게 됐을 때와 그런 게 없었을 때 큰 그림으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예를 들자면 빛이 있는 쪽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디테일한 잎들이 만들어지진 않지만 근데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뻗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전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기억 있잖아요. 내가 그때 울었었는데 사실 엄마가 나를 달래주지 않았었고 나는 혼자 된 기분을 느꼈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아닐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로프에 따르면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자꾸만 출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산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프는 이러한 체험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다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출산 당시의 기억은 실제로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사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은 흔적이 남아있다가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일단 레벨 1.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이에요. 오픈마인드 측정 1레벨.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이제 내용 전체에서 사례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리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시를 기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니는 그로프의 LSD 세션에 참석했었던 여성입니다. 네. 당시에 50세였어요. 유능한 인테리어 설계사였습니다. LSD 세션 이후에 그녀는 체험들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했고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했습니다. 리니는 세션에 들어가면서 출생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래. 어떤 출생에 대한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LSD를 맞고 그로프의 인도하에 자신이 막 뭘 경험하고 있는지를 막 얘기하는 거야. 이거 김도인이 해주긴 했었는데 다시 간단하게 압축하면 주생기 2단계? 맞아요. 네. 그 얘기했었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주생기 2단계, 3단계, 4단계, 주생기 1단계. 네. 왜 1단계가 네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2, 3, 4, 1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주생기. 일반적으로는 이제 LSD 세션 동안 처음에 주생기 2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자궁에서 답답한 경험을 하게 돼요. 막 악마도 보고 막 힘든 상황. 그래서 수동적으로 막 자살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대. 네. 그리고 3단계에 이르면 산도 속을 힘겹게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적인 욕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4단계가 오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탄생의 경험을 하게 돼요. 4단계에서는 죽음과 재탄생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생기 1단계가 되면 우주적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세션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겪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리니가 조금 달랐습니다. 리니는 이상하게 주생기 3단계, 그러니까 산도 속을 막 빠져나오는 그 단계에서 멈추는 거야. 그걸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다 끝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리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책을 잠깐 읽어볼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갑자기 불길한 어둠에 둘러싸인 것 같았고 어딘가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이 왔다. 답답한 산도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다시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된 것이다. 약기운이 차츰 물러가면서 평소의 의식 상태로 돌아왔지만 곤경에 처했던 느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실망과 비관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후에 다시 세션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번처럼 똑같은 그 고통, 주생기 3단계에서 잠깐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로프가 걱정이에요. 이게 왜 더 이상 안 나가지? 근데 갑자기 마술처럼 고통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빛이 그녀를 가득 채우면서 심령적인 재탄생의 느낌을 성공적으로 갖게 돼요. 별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런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니도 좀 이상했던 거지. 자기 스스로도. 왜 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그로프는 자기가 그 LSD 체험 프로그램을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체계화시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이 체험하는 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니가 특이한 사례여가지고 그 언급하는 거는 당연한데 저런 일들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김도윤도 이거 해봤나요, 세션? 아니요, 전 LSD 세션을 해본 게 아니라 LSD 세션 할 수 없지 않나요? 안 넘어가네. 네. 네, 근데
뭐든지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명상들도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일관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드물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 자기만의 시간이랑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리니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근데 원래 리니랑 엄마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리니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종교적이고 막 그런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LSD 세션 했다는 얘기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꿈에서 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가 엄마한테 문의합니다. 근데 엄마의 대답에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 그러한 경험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죠. 읽어볼게. 네. 어머니에게는 리니가 첫 아이였기 때문에 출산 경험이 없었고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녀는 출산이 임박했을 때 놀라고 당황했지만 어쨌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곁에서 출산을 기다리던 의사와 간호원이 갑자기 12시가 되었다면서 야 얼른 샌드위치 먹고 오겠다 라고 리니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없지? 원래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사는 그녀에게 자기들이 돌아올 때까지 양 다리를 교차시키고 있도록 지시했대요. 근데 리니 엄마는 이게 처음이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양 다리를 교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못 나오고 있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심한 진통을 참으면서 그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사 후 의사와 간호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교차하고 있던 다리를 그냥 풀게 한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리니가 나온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리니가 주생기 3단계에서 머물렀던 그 경험이라는 것이 왜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는가? 혹시 정말로 이것이 환상을 체험하거나 LSD 세션이라는 것이 환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생 시의 그 기억을 리니가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일상적 의식 상태에서의 세션 경험, 보통 사람들이 출산 시에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히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실제 기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픈마인드 능력 측정 레벨 1. 이거 진짜라고 믿을 수 있나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도희는. 근데 뭐 디테일하게 그 상황 자체 이미지하거나 자기 인식 능력을 통해서 뭐 생각 같은 거는 저장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도 출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감각 정보, 경험 정보들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압박감이나 되게 숨쉬기 답답하거나 이런 감각적인 것들. 아까 덕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대략적인 정보들. 근데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원시적이고 대략적이겠지. 그런 게 남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네. 레벨 1 통과. 덕실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상 준다고 했지. 어떤 상일지 말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 그때 그러니까 뇌의 어떤 성장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때 어느 부분이 기억이 기록된 부분이 영구적으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그때까지는 뇌가 말랑말랑 흔히 말하는 날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걸로 더 씌워질 텐데 그렇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일부 중에 한 명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런 기억이 어딘가 뭐 프로이트에 의하면 어떤 뭐 무의식에 기록되어 있을 거다 선명하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혹은 이거 발레를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션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못 가고 있었다가 다시 나왔었던 경험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때 그러한 종류의 출산 상태에서 아기가 나올래다가 안 나오다 다시 나오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리를 꼬아가지고 못 나오게 막는 경우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산도가 열리고 나올랑 말랑 하다가 다시 또 안 나왔다가 다시 진통이 시작되고 이런 경우도 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례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확률상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를 조사했을 때 이게 유의미할 정도의 뭐가 있더라, 상관관계가 있더라가 아니라 굉장히 드문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나 독실의 견해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근데 어쨌든 독실의 얘기는 이겁니다.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건 사실이라는 거야. 출산 시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세션을 통해서 출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실제 출생 시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깡쌤 어떻습니까? 1단계 빨리.
1단계 통과. 아싸.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연연해. 통과하면 더 이상할 연연한다 수 이거에. 네. 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불지옥 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깡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결론은 유보하고 근데 지금 독실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기억이라는 게 그냥 어떤 물질의 산물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물질 형태로 기록이 될 거란 생각은 드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뇌가 꼭 아니더라도 뇌라는 경계가 좀 많이 느슨한 거라고 한다면 어쨌든 세포 안에 기억될 거다. 네, 척추를 포함해서라고 할게요. 뇌와 척추까지를 이제 중추신경이라 하니까 척추 저 아래쪽에까지도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걸 저는 기억.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억 자체가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기억되는 걸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떤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느낀다는 느낌. 그런 것까지도 감정. 기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이제 어떤 최 사장님의 이야기를 의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스테파노로 왔네? 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런 또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따시 아쿠마다? 아닙니다. 예. 사도 베드로야.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영화잖아. 영화를 하나만 돌려보나? 홍보대사야.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만간 최 사장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희한테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빨리 보여주시죠. 야, 이거 농담을 얘기했는데 그럼 깡센쌤은 어쨌든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들 쉽게 1레벨 통과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죠. 더 이전의 기억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출산 그 이전의 기억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아까 깡쌤이 말씀하신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정자일 때의 기억. 레벨 2. 야, 이때 많대 생각보다. 그 사례가 깡쌤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잠깐 정자일 때 기억이라고 진짜로? 수정란도 아니고 정자? 레벨 2가 좀 힘들긴 하죠, 그죠? 정자가 어떻게 기억을 해? 기억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정자도 그 생물체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 감각 정보에 대한 기억은 안 돼요? 항상 일시적인 거에 대한 반응만 하는 갑자기 거예요? 궁금합니다. 정자가 생물입니까? 자극 반응만 있어요? 그 자극 반응만 있죠. 정자는 염색체 자체도 일단 인간이 원래 4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3개만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있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바이러스 같은 애예요. 그 정보를 23개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구조가 울챙이처럼 생겼잖아요. 똥 싸지도 않고. 똥을 싸지는 않지만 중요한 물질 대산하죠.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자 비하하시는 겁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꼬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당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연료를 바깥에서 공급을 받고 앞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난자의 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첨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뚫는 효소가 막을 뚫는 효소가. 그럼 그게 다예요. 바이러스가 되게 단순한 형태였잖아요. 물질 대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었고 그런 것처럼 정자도 DNA 반을 가지고 있고 효소 조금 있고 뚫을 수 있고 바깥에서 당이 있으면 그걸 갖고 에너지 삼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있고 아마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가 달아서 움직이죠. 분명히. 근데 이제 보통은 좁게 말했을 때 생명이라고 하면 이제 생식을 할 수 있고 뭐 물질 대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전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유전 물질이죠. 유전 물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생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식 세포죠,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생명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무언가 기억이라는 걸 하려면 하다못해 뇌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부의 구조가 달라져야 할 텐데 그죠? 아니지. 뇌 구조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사례에서 봤듯이 실제로는 뇌척수액이 가득 차고 있어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거는 덕실이가 2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더 부인하면 새벽닭이 오는 건가요? 근데 야, 덕실이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대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이야, 맨날 야동 보더니 장난인데? 이야, 역시. 그게 알겠습니다. 뭐야? 예? 어쨌든 오늘 무리수를 좀 많이 던져. 막 던져. 정자일 때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로프의 세션 그 참여 인원은 아니었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태아기 주생기 심리학 협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발표를 했던 사례예요. 학술적인 거예요? 네. 발제를 맡은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의사 그레이엄 페런트고 자신이 따로 세션을 진행한 경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증언하는, 보고하는 기억이 정자 당시의 기억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증명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증명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지. 개인적인 거다. 그렇죠. 모든 게 주관적 체험들에 대한 얘기.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정자 기억. 오케이. 그레이엄은 자신이 정상인지 알고 싶어하는 깡패입니다. 자기 기억이랑 지금 대조해 보려고. 그렇군요. 아까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사,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 그레이엄은 LSD 세션 중에 자신이 정자 상태임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가 그러니까 왜냐면 LSD 세션은 많아. 그 그로프만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실험물 약물이라고 해서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LSD가 가장 쉽게 우리의 의식을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레이엄에 따르면 그 체험, 정자 상태의 체험은 의사로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의학에서는 수태 과정에 있어서 정자가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난자를 공격해서 꿰뚫는 것이라는 이론이 정설이었대요. 그러니까 난자는 가만히 있고 정자가 꿰뚫는 거야. 근데 그레이엄이 어떤 체험을 하냐면은 선택해? 난자가 세포질을 내밀어서 정자를 빨아들이는 식으로 협조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4년 후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전자현미경으로 인간의 실제 수태 과정을 녹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체험이 더 정확했음을 증명하게 돼요. 서로 선택하는 거군요.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가까이 온 애거나 보통 두 번째 정자라며 실제로 첫 번째 정자는 두 번째 그룹 한 2000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래. 그래서 협조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학술적인 그 협회에서 발표가 됐던 거고 이 사람은 자신이 정자일 때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는 발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로프의 세션 참여 인원 중에서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말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정자가 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19세 미만은 아니야. 청취 중단해야 되나요? 예. 솔직히 얘기해. 네? 네가 쓴 거 아니지? 아니야. 울지 말고 얘기해, 이 자식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로프가 이 사람은 그 가명을 이용해요. 왜냐면은 정신의학이나 이런 사례 모험집에서 가명을 써야 된대. 어쨌든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젊은 정신과 의사 A라고 할게요. 네. 그로프의 LSD 세션에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어볼게 한번. 나의 의식은 점점 더 작아졌고 내 신체상도 완전히 변했다. 이제 약물에 좀 더 취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아메바 같은 어떤 원시 생물체가 되어 있었고 평소에 느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이상한 흥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저항 불가능한 어떤 유혹적인 메시지를 쫓는 지극히 열광적인 경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다. 중략하고 율동의 자극에 의해 기다란 편모가 물결치듯 움직이면서 나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성인의 지성으로 판단할 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히 난자에 도달하여 그것을 수태시키는 것이었다. 나의 과학적인 마음에는 이런 각본이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경주에 몰두해서 진지하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나는 핵질 속에서 생화학적 작용을 느끼면서 염색체와 DNA 분자 구조를 상상했다. 내 몸속에 DNA 반쪽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뭐냐면은 원형적인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DNA는 그냥 정보 조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떤 심상이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실제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본다. 그럼 하드디스크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거, 점자로 기록되거나 흔적이 남아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본질이 아닌 거야. 그거의 원형은 뭐냐면은 데이터? 그렇지. 스타크래프트일 수도 있고 저그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DNA 분자에 대한 어떤 원형적인 심상을 생각해봤다는 거야. 적을 수 있는 건 뭐야? 왜 하드디스크 딱 열어보면 거기에 저그도 있고 막 있겠지. 잠깐만, 저그가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있는 거잖아. 우리한테는 이진법의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겠지만 그거의 원형적인 모습은 뭐냐는 거지. 알겠어.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종족 저그 말한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그. 오케이. 어쨌든 DNA 분자들의 원형적인 모습은 다양한 생명체의 홀로그래피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었대. 그것들의 물리화학적 구조는
계통 발생학적 흔적과 조상 대대로의 기억, 신화, 원형적 심상들에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 모든 것이 무한히 복잡한 하나의 모형 속에 공존하고 있었다. 내 의식은 목적물을 향해 돌진하던 정자와 난자의 의식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이것이 지극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사건임을 막연하게나마 강하게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자의 기억이 아니라 난자의 기억과 정자의 기억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거야. 이 경주는 시시각각 흥분이 고조되었고 속도는 광속에 도전하는 우주선처럼 느껴질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의기양양한 내면적 폭발로 절정에 도달하면서 난자와의 황홀한 융합이 이어졌다는 거죠. 마지막에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게 좀 읽어볼만 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내가 태아로서의 발육을 완료했다는 뚜렷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또다시 위대한 성취로 개인적 성공인 동시에 자연의 창조력의 승리로 체험되었다. 평소의 의시 상태로 돌아온 나는 이 체험이 내 자존심에 아주 오랫도록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다.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2가지 위협을 달성한 것이었다. 수억의 경쟁자가 참여한 경주에서 우승했고 배 발생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점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션이 끝나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야. 어떤 그 기쁜 마음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지. 근데 거긴 진짜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 그래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신기해요. 사실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그때 뭐 손을 내미는 거 예전엔 그게 없고 수동적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세포진의 융합 과정에서 난자가 도와주더라. 이거를 뭐 자기의 이 체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걸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연구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어느 방향에서 융합했는지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배가 되고 어디가 등이 될 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것도 좀 신기하지.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럼 때로는 이런 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구나. 우린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만약에 의사가 아니라 의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DNA 구조부터 시작해서 배 발생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어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그 단계에서 뭐 내 안에 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봤다든가 막 이런 걸 공통적으로 증언을 한다면 아 이거는 분명히 유의미한 뭐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거의 무의식 단계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근거로 그 얘기가 나와요. 학력이나 성별이나 문화와 무관하게 이상하게 공통된 영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보고를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LSD 체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물어봅시다. 오픈마인드 능력 측정 레벨 2. 이런 세션 중에서 경험하는 정자와 난자로서의 경험은 상상의 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세포, 아주 작은 뭐 부분적인 세포 속에 남겨져 있는 실제의 기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 정자와 난자로서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비일상적 의식 상태 속에서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상상인 것인가?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레벨 5. 네, 그렇죠. 정자의 기억. 이미 포기했어. 물어보지도 말아라. 야, 레벨 5 들으면은 이 얘기하기 힘들 텐데. 레벨 5 장난 아니야. 어쨌든 뭐 깡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다.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어느 쪽으로 융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배가 되고 어디가 등이 되는지 결정이 돼요. 때로는 만약에 타이밍이라든가 융합을 시작한 다음부터 끝내는 시점까지 동안에 난자 안에 있는 DNA 안에서 어느 부분이 불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DNA가 어느 부분은 활성화되고 어디는 불활성화되는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성을 결정하듯이 약간 그 순간에 결정지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걔가 디테일하게 나는 뭐 가기 싫은데 애들이 달리니까 나도 같이 열심히 이렇게 전진하더라. 이런 거,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뭐, 광속에 가까운 속도 달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느꼈고,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LSD 체험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성을 가진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시각 정보들을, 시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으로 갖고 있다. 그 정도의 기록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은 줄 수 있다. 환상이다. 그렇죠, 환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저도 독실이 레벨 1. 누워버리면, 그러니까 되게 피곤할 때 누우면 머리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면 되게 누울 때가 있잖아요. 네, 누워있는 내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LSD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면 그게 극대화된다고 하면 뭔가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는 그걸 느낌으로는 예를 들면 자궁 경부를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신 상태를 추적을 해보면. 의학도로서 이미 갖고 있는 패러다임과 어긋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더 정확한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거는 단지 우연적인 사건이었다. 그건 너무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굳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이거는 확실해. 난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가 아니고. 아니야, 이 당시는 아니었다고. 정상적인 패러다임 뭐였다. 보통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이 확실해라고 생각하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그래요? 지금까지 연구를 봤을 때는 아마도 앞으로도 난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언제나 정자가 공격해 들어가는, 난자는 수동적인 존재고 정자가 그걸 뚫는 거일 것이야. 난자는 핵이 융합한다든가 세포질이 융합하는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게 확실히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도. 우연적인 상상과 그다음에 우연적인 학술적 이론이 만나서 그렇죠. 만들어낸 정말 우연적인 사건이다. 그 수십만까지 아닌 수만의 어떤 과학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수천이 되지 않았을까요? 김도인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의사들이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이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후천적으로 배웠던 지식이랑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 조작된 기억일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별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의사가 증언한 거는 완전 그냥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 정자의 주체가 돼가지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 기억이 연결된 거다. 네네. 근데 두 번째 의사 체험은 조금 다른 게 젊은 정신과 의사가 했던 체험들은 그게 어디까지가 자기 경험이랑 그 보고한 내용이 섞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떠올리는 거랑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재경험하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네, 만약에 정자 당시에 자기가 체험을 다시 했다면 후천적으로 얘가 뭐 생물적인 DNA 구조가 어떻게 되지? 뭐 자기가 그걸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자 상태에선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때 당시 기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어떤 정자나 난자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세션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아까 독실이의 견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신빙성 있는 것들도 실제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분해내기 어렵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체험들이 다 사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있을 수 있다. 네. 지금까지 깡생과 김도인이 레벨 2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게 남아있어요.